안녕하십니까. 영화 속 심리학이 11강 2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남은 시간에는 또 이론적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Beautiful Mind.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죠? 바로 아름다운 정신이죠. Beautiful Mind는 정신질환에 걸린 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정신질환에 걸렸지만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약간은 살다 보면 정신적인 질환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약간 노멀과 어브노멀이라고 하고 있죠. 비정상적인 모습이 있더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 학기에 상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존감 있는 사람, 또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질환에 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그 상태에 머물 게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뷰티풀 아름다운 마인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영화 속 심리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다면 또 변화되었다면 저에게는 크나큰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같이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는 건 좋지만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면대면 수업을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보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가 된다면 뷰티풀 마인드 좀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이 지금 계속 눈에 와서요. 조금만 잘리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의 광기와 공존하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세상에 많은 천재들은 외롭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천재일까 아닐까는 뭐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주위에서 천재 같은 사람들 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참 외롭게 살고 있죠. 남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자신만의 어떤 세계에 살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천재들은 보통 사람들의 시샘과 경의와 자긍을 자아내는 비범한 능력을 지녔지만 그 능력 때문에 남과 다른 사람이 되어 무리 속에 섞이지 못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광기와 공존하는 법을 알아야 될 겁니다. 놀라운 집중력과 능력으로 정상에 오를지라도 인정받을 뿐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운 그들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광기에 휩싸이기도 쉽습니다. 세상에 많은 천재들이 미친 사람들이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천재의 광기에 대한 멋진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노벨상을 받은 천재 수학자 존 내시 일대기를 그린 뷰티풀 마인드입니다. 이 영화는 잃어버린 천재를 그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영화는 우리가 흔히 품은 정신질환에 대한 의문점을 감동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첫째, 정신질환은 왜 걸릴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에 걸릴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정신질환은 왜 걸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저도 군대 생활할 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후송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병원에서 저는 허리 수술 때문에 정형외과에 있었는데 정신병동에 들어가도 그 사람들 정상인과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 더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에 걸렸다 해서 모든 사람이 이상한 사람만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걸리면 정말 끝일까 하는 질문들을 던져봐야 되겠죠. 정신질환에 왜 걸릴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영화는 존 내시의 대학원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는 지제나라는 딱지가 따라다녔고 보살펴주는 사람 없이 외톨이가 되어 책에만 파묻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영화의 시작과 더불어 함께 펼쳐지는 그의 대학원 시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사람들부터 고립되었고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이성과 논리 원칙에만 몰두한 나머지 감성과 정서가 메마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어느 순간 그는 실제와 환상을 구분 못하고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정신분열 증세는 이 시기에 발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쨌든 이성과 논리 원칙에서 몰두한 나머지 심한 고립감과 압박감에 쌓인다. 결국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았다고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게 현실인가 실제인가? 뭐 망상과 환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환청 괜히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정신분열 증세가 이런 주인공에 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억압하고 부인하던 욕구,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는 불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망상으로 형상화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정신질환을 대할 것인가, 또 정신질환을 당했을 때 어떤 자세로 그 사람들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개의 망상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망상은 절친한 룸메이트였습니다. 이 가상의 친구는 현실에는 없는 우정의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억압된 친교의 욕구가 망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친교를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친교하고 싶은 망상이 드러날 수 있겠죠. 우리 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꿈속에서 나타나듯이 현실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나타난 환영은 그에게 작전 임무를 하다라는 정부 요원이었습니다. 내시는 스스로 국가 기밀 작전을 수행한다고 착각을 하고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 요원의 명령과 위협에 따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기만의 연구에 착수합니다. 정부 요원은 존 내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적대적 환경이자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을 상징합니다. 우리 역시 과대망상증이 있죠. 저 역시 가끔 보면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 그릇된 생각을 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벗어날 때 망상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시 망상에 빠졌는 적은 없습니까? 내가 한마디 해놓고 그게 모를까? 아니면 의심 많이 하고 망상에 빠져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제일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정신 건강이 나빠진지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환영은 한없이 사랑스러운 가냘픈 소녀의 모습으로 그의 주위를 서성입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으로 팔을 벌리고 선 소녀는 안아주고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유아적 욕구를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하고 특히 애착해상 이야기를 했었죠.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애착의 대상을 찾는다 보시면 되겠죠. 그에게 나타난 세 사람의 환영을 보면 정신질환이 왜 발병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를 견딜 만한 내적인 힘과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외적인 힘이 부족할 때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이 자신이 이런 감정적 요구를 억압하고 부인할 때 발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신질환의 모습은 어쨌든 감정의 요구를 억압하는 거죠. 억압한 상태에서 또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바로 환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스트레스가 너무 지나치면 극도로 가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신이 온전할 때는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울하게 되거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극복할 힘이, 내면적 힘이 부족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장모님이 미국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영화인협회 소속이 됐었는데 영화인협회 회장님이 제가 회비 미납을 해서 꽃이나 아무 부의금을 전달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규칙에 따라 살아야 되지 하는 뚜껑이 열려서 문자를 저는 영화인협회 이렇게 계속해서 한다면 탈퇴하겠습니다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과 관계가 좀 멀어질 수 있고, 혼자 이렇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정할 때 쉽게 정상적인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 경우나 뭐 이렇게 잔네 씨 경우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대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에 과다한 에너지를 투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극에 달아 압도적이 되면 이때 우리 내면은 정신질환에 취약해지고 이상과 현실, 망상과 실제, 거짓과 진실을 구별해낼 힘을 잃게 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래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잠깐 멈칫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질도 급하고 빨라서 그 멈칫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온갖 스트레스가 닥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상과 현실, 망상과 실제,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렇다면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볼까요? 정신질환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합니다. 현실과 환영을 구분할 힘이 없어진 영화 속 잔 내시는 마치 건물의 중심 골격이 허물어져 내려가듯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위기에 직면한 것은 그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 역시 이제 그를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정신질환에 걸리면 누가 자기 자신도 주체를 못하는데 타인을 거느리고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정신질환이 가족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아내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해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는 이 질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평범한 다른 사람 남편들처럼 말도 안 돼 라고 펄쩍 뛰지도 못합니다. 제어할 수 없는 힘에 붙들려 통제력을 잃어버린 그는 그저 고개만 숙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그를 떠나지 않고 헌신적으로 그를 보살핍니다. 남편을 결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받아주고 믿었다가 다시 절망하는 순간이 와도 또다시 믿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사진이 처한 상황에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희망은 저버리지 않고 그의 곁을 지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듯 합니다. 절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되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옆에 있어주기,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현존이라는 말이 있죠.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에 걸리면 정말 끝일까요? 자신의 노력과 아내의 헌신으로 잔 내시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강단에 서게 됩니다. 정신질환은 결코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발병한 정신분열증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고 망상과 환영과 환청은 언제나 그의 옆에 끄덕지게 따라다녔습니다. 서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망상 속 인물인지 실제 인물인지 의심해야 할 정도로 정신분열증에 덫은 집요합니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 끝에 그는 자신의 병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스리는 방식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내시는 자기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익숙한 망상 속 친구들과도 서서히 작별하는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영혼을 지배하려 드는 중개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정부 요원의 말에 더는 휘둘리지 않으며 팔 벌려 안아 달라고 우는 소녀도 그냥 지나칩니다. 여자로 무시하거나 애써서 급하게 제거려 하지 않고 그 병과 공존한 상태에서 서서히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쳐 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인류에 공헌한 한 유인으로 노벨상을 수상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정신질환에 붙들린 사람들도 무언가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질병 때문에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영화는 마지막에 이르러 그가 노벨상을 수상하고 난 뒤 소감을 발표하는 장면을 비춥니다. 그 자리에서 잔 내시는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관통하는 심오한 삶의 의미를 전합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알아내려 했던 수학의 방정식이 아니라 신비로운 사랑의 방정식이 말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잔 내시가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마 여러분 킹스 스피치라고 한번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 더듬이 국왕이 스피치를 못했지만 아내가 옆에서 꾸준히 격려하고 또한 언어 치수자를 소개해서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스피치도 잘하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나 이 영화나 비슷하게 정말 사랑이란 것은 헌신적으로 옆에서 함께 해준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 내시가 사랑의 방정식을 배웠다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방정식을 배우게 될 때 어떠한 정신질환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도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영화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화는 생의 반추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영화는 못 봤지만 잔 내시가 정신질환에 걸려서 그렇지만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내의 함께하기, 현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랑은 지독한 질병으로 자기 자신을 상실한 사람도 끝까지 믿어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추구하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애착 개상에 걸려서 더욱더 끝없이 망상에 빠질 수 있고 사랑을 갈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사랑이라는 게 지독한 질병으로부터 특히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마저도 믿어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힘을 믿습니까? 사랑은 어떤 가상적입니까? 실제적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것은 아름다운 정신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정신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받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게 있죠. 스트레스는 우리의 항상성을 깨버리게 됩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 오게 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입이 이렇게 쫙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서서히 이렇게 저 역시 아내가 옆에서 항상 사랑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은 한없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메꿔주고
또한 우리를 완성시켜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게 된다면 진정한 어떤 자기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오늘 수업은 짧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